7번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 포도의 수확량이 감소하여 포도주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였다. 포도주 수입국인 A국의 포도주 시장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소국 개방 경제이고 A국의 포도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각각 우하향, 우상향하며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그리고 기상 이변에 따라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 포도주의 국제 가격은 이렇게 수평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최초의 국제 가격은 P0 스타라고 했고 국제 가격 상승한 것은 P1 스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A국은 소국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고요. 또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국제가격 수준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초과수의 상태를 유지해서 이 폭만큼 수입을 하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소비자 잉여부터 국내 생산까지의 모습을 하나씩 그래프로 살펴보면 먼저 변화 전의 균형은 P0 스타가 국제시장 가격인 경우로서 이때 공급량은 A점까지고요. 수요량은 D점까지가 돼서 수입량은 AD의 폭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 되고 거기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요 사이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되죠. 그러면 변화 전의 소비자 잉여는 A, B, C, D, E, F가 됩니다. 그런데 국제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이 D에서 C로 감소하게 되고 생산량은 A에서 B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수입량은 B, C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A, B가 돼서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고요. 그다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이 공급 곡선의 높이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실제 받는 가격에서 공급 곡선의 높이를 뺀 이 사이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국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는 P0 스타에서 생산자 잉여를 G만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A에서 B로 늘어나서 G에 C까지 더한 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고 동시에 국내 생산은 OA에서 OB로 증가하게 되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고 그럼 3번이 답이 되는데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한 다음에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하면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보기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종량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135라면 부과한 종량세의 크기는 얼마인가? 먼저 종량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기 전에 균형을 구해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연립을 해서 구하면 가격은 60이고 균형 생산량은 280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래 그래프에서 A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량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경우의 균형을 구해보면 종량세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종량세를 T라고 할 때 종량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단위당 세금만큼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량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본인이 내는 가격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전과 똑같은 가격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게 되는 가격이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가격에서 세금을 뺀 만큼을 받게 되니까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한 것으로 그래프로는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식을 변형을 해보면 T만큼 아래로 하방 이동하니까 우리는 Y축에 해당하는 P 대신에 직선의 평행이동을 적용을 하면 아래로 T만큼이니까 P 대신에 P 플러스 T를 대입해 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수요 곡선 Q1D와 공급 곡선 QS를 연립을 하면 새로운 가격은 60-5분의 2T가 나오고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280-5분의 6T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B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종량세가 부과됨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을 묻고 있는데, 원래 종량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A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의 편익인 수요곡선의 높이와 사회적 관점에서의 비용인 공급곡선의 높이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세 부과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사회적 편익은 A점에서 B점까지 이 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수요곡선의 아래 면적만큼의 사회적 편익이 감소하게 되고, 반면에 사회적 비용을 의미하는 공급곡선 아래 면적은 A점과 B점을 잇는 선분 아래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핑크색 삼각형만큼의 면적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삼각형을 보면 밑변이 t고 높이가 280에서 280-5분의 6t를 뺀 5분의 6t가 되고, 그러면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종량세 t는 1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여가시간 R과 소비재 C로부터 효용을 얻는 노동자 A의 효용함수는 가중치가 2분의 1로 동일한 콥더글라스형 효용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소비자 C의 가격은 1, 시간당 임금은 W, 총 가용시간은 24시간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A의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여가와 소비재가 들어가 있는 A의 효용함수가 목적함수가 되고요. 제약 조건은 먼저 이 왼쪽을 보시면 임금률에 여가시간 R이 곱해져 있습니다. 여가시간의 기회비용은 총 가용시간에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동 공급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관점에서 여가의 기회비용은 노동 공급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이 되고, 그래서 여가의 가격을 시간당 임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소비재 가격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C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득, 최대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총 가용시간만큼 노동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 W가 되고요. 거기에 보기에서 보면 비근로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근로소득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제약 하에서 목적함수인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 노동자 A의 노동 공급이 결정되는 효용극대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형 함수이기 때문에 RC 평면에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되고, 따라서 내부해를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용극대화의 일개 조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효용극대화의 일개 조건은 여가와 소비재에 대한 한계 대체율과 여가의 가격과 소비재의 가격의 상대가격 비율을 같게 놓는 것인데, 먼저 이 한계 대체율을 구해보면 한계 대체율은 여가의 한계 효용 나누기 소비재의 한계 효용이죠. 이것은 주어진 효용함수를 각각 여가와 소비재로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R분의 C가 나옵니다. 이것과 여가와 소비재의 상대 가격을 같게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R분의 C는 소비재 가격이 1이고 여가의 가격은 아까 기회비용 관점에서 시간당 임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고, 얘를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균형에서의 소비는 12W 더하기 2분의 A가 되고, 여가시간은 다시 이 C를 이 관계식에 넣어서 R로 정리를 하면 12 더하기 2W분의 A가 됩니다. 그리고 여가시간 R이 이와 같은 식이니까 노동 공급은 24시간에서 R을 뺀 것과 같죠. 이게 바로 노동 공급인데, 이것은 24에서 이것을 빼면 되니까 12-2W분의 A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비근로소득이 0이라면 소비 C는 12W가 되고 여가 R은 12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 공급은 24에서 12를 뺀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보기를 보면 1번 비근로소득이 0이라면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 경우죠. 비근로소득이 0일 경우에 노동 공급을 보면 그냥 12시간 일하는 것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보기는 맞는 보기고요. 2번 비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이 경우를 봐야겠죠. 비근로소득 A가 증가하면 빼지는 것이 커지니까 노동 공급은 감소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은 이따 여기서 보겠습니다. 4번 정부의 정액 소득 지원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노동 공급을 보면 정부의 정액 소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비근로소득의 증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기 2번과 마찬가지로 A가 증가하는 효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4번도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3번인데 3번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금률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하는데, 임금률 상승에 따라서 발생하는 효과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 효과는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가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겠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임금 상승 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소득 효과입니다. 여가 시간이 정상제이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실질 소득의 증가는 여가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임금률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임금률이 유보임금 상태에서 노동 공급을 시작을 해서 증가를 할 때 초기에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률 상승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만, 어떤 특정 시점부터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시점이 와서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노동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으로 굴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노동 공급 곡선을 비근로소득이 존재할 때와 비근로소득이 0일 때 두 가지로 도출을 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먼저 비근로소득이 살아있을 때 노동 공급 곡선의 식은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것을 이 평면에 그리면 임금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것은 이렇게 24분의 A를 Y절편으로 갖고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비근로소득이 0일 때는 얘는 12시간 공급하는 것으로 고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모습이 됩니다. 따라서 3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